검찰은 최경환 의원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특활비를 연일 문제 삼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수사의 불똥이 검찰 특활비로 튀면서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특활비 여기저기서 특활비가 날립니다. 어제 검찰이요 최경환 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의 특활비와 관련된 수사가 정치권 전역으로 확산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지금 정치권의 특활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국정원이 준 특활비만 수사할 게 아니다. 검찰이 법무부에 준 특활비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아니 홍준표 대표는 과거 원내대표 시절에 그 특활비로 생활비 썼다고 말했던 분 아니냐. 그 유용도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좀 헷갈리시죠. 시작은 국정원이 박근혜 청와대에다가 상납했다는 그 특활비였는데 그 후로 막 여기저기서 툭툭 특활비 얘기가 나오니까 대체 뭐가 뭔지 어디에서 어디로 건네는 거는 되고 어디에서 어디로 건네는 건 안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이분의 설명을 좀 들어보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 특수활동비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아시거든요. 네네. 예, 이게 지금 모든 정부기관에 다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의 뭐 대부분 모든 정부기관은 아닌데 예. 많은 정부기관들이 이제 이 특활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쓰고 있죠. 쓰고 있고. 근데 원래 이 특활비는 예. 기재부 이 예산 지침에 따르면은 예. 기밀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사건 수사에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밀 유지가 필수적인, 그러니까 영수증을 네. 끊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일.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 중에서 특활비란 명목으로 배정된 것이 9천억 정도 되는데요. 예. 그 중에 90%가 국정원, 국방부, 경찰 이 세 곳에서 쓰고 있어요. 국정원. 여기 다 정보 내지 수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군데 이외에는 특활비가 필요 없다고도 봐야 되는 거죠. 나머지 10% 가지고 다 나눠서 특활비 조금씩 주는데 그 양이 많지는 않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요. 국정원이 특활비를 007 가방에 담아가지고 청와대에 상납했다. 그 액수가 40억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나오니까 모두 엄청나게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가? 이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무슨 국회 정보위 소속의 여야 국회의원들도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검찰도 그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에 줬다는 말이 나오고 근데 그건 또 당연한 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아니 뭐 대체 어떤 특활비는 줘도 되고 어떤 건 상납이고 뭐가 되고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목적 용도 등을 엄밀하게 따져야지. 예. 그냥 똑같은 돈이라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했다는 돈도 그게 작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뇌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빌린 돈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행에서 찍었어도 돈의 뭐 사용세가 다 다른 거죠. 다 다른 거죠. 그렇죠. 아니 이제 국정원 돈을 청와대에 줬다면은 예. 준 것은 일단은 국정원 돈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빼돌린 게 되기 때문에 어허. 그게 공금 유용이 되는 것이고요. 공금 횡령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걸 뇌물의 목적으로 줬느냐 등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검찰이 지금 법무부에 줬다는 그 특활비 이건 이제 홍준표 대표가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앞에 것하고는 좀 많이 성격이 다른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관행 자체가 잘못된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이제 서울지검장 이영렬 씨하고 이제 안태근 국장이 예. 그 부하들 데리고 같이 이제 서로 격리하는 어떤 술자리 만찬 자리 가져가지고 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로 특활비를 줬죠. 이 팀한테 주고 저 팀한테 주고. 특활비를 상대에게 주는 그 되게 이렇게 특활비가 예. 수사와 기밀이 요구되는 어떤 정보 계통에 써야 되는데 예. 그 동안에 그런 어떤 어디서든 좋다는 식으로 눈먼 돈처럼 이렇게 배정해서 나눠줬었던 관례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모든 부처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받고 있는 특활비. 예.
그 특활비도 그런 성격의 돈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제도 개선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런 관행 속에서도 관행을 넘어서서 어떤 불법이 되는 행위. 예를 들면 국정원이 특정한 자기들이 어떤 특활비가 계속 국회에서 예산 심사하는 게 문제되니까, 문제되니까 당시에 이제 그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자기들이 특활비를 갖다가 뇌물처럼 줘가지고 국정원 좀 봐달라고 했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검찰이 법무부한테 준 특활비는 가치가 이제 산하 기관이잖아요. 산하 기관이 우리가 특활비가 이 정도 있는데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서 같이 쓰자 이렇게 준 거면은 관행적으로 괜찮다는 거고. 법무부의 특활비가 법무부의 특활비가 이렇게 여러 이제 그 용처로 비목으로 해가지고 나뉘어져서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국회 특수활동비가 한 80억 정도 되는데요. 그 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국회 80억 정도가 뭐 이 당의 원내대표 대표한테 주고. 입법활동 지원, 입법 및 정책 개발, 그 의원연구단 단체 활동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명목 자체가 일단은 원래 기재부의 지침하고 다르다라는 지적을 우선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국회가 수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밀 정보를 수집하는 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법활동 지원 이런 거는 특활비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앞으로 계속 쓰라. 이제 그런 이제 개선책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국회 특수활동비 중에 국회의장이 쓰는 명목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나 국회의장도 일정하게 관례대로 쓰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법무부에 이제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그 중에 법무부 장관이 쓴다거나 검찰국장이 쓴다거나 이런 거는 항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다 그렇게 나뉘어서 이제 썼다. 그렇죠. 업무를 위해서. 가능적으로 쓴 건데 그렇게 쓰는 문제하고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편법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편법하고 그다음에 그 쓰면 안 되는 데다가 쓴 것도 있죠. 예를 들면 공범인데 가져다가 집에서 생활비로 쓴 거 이런 거는 명백한 불법이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그러면요, 노 대표님 지금 말씀 듣다 보니 특수활동비에도 블랙, 그레이, 화이트 뭐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건가요? 그 용어의 뜻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충 느끼시는 바로 그거. 지금 구분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은 문제가 있던 어떤 법에 의해서 쓰여왔던 합법으로 쓰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편법적으로 쓰는. 그게 이제 그레이쯤 되겠네요. 그다음에 완전히 불법으로 쓰는 것. 그럼 블랙. 돈을 가지고 뇌물로 줬다거나 뭔가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해서 이 특수활동비를 썼다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생활비로 썼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전부 다 불법인 거죠. 자, 그럼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매월 청와대에다가 장납했다는 그 특수활동비는 뇌물의 성격. 게다가 그걸 가지고 뭐 이걸 피부 미용에 썼다거나 여론조사에 썼다거나 이런 식이라면 이건 당연히 불법일 수밖에 없으니까 블랙인 거고. 검찰이 친박계 최경환 의원도 1억 받았다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요 혐의 잡고선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그것도 불법이라고 보는 게 뭔가면은 그게 불법이 안 되려면은 최경환 그 의원이 뭐 국정원의 그 뭐 비밀 공작의 공작원으로서 활동했다. 그렇다면은 이제 불법이 아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이 뭐 국정원의 비밀 공작원으로 활동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비밀 공작원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블랙이다. 그 국정원의 그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되진 게 아니죠. 불법이죠. 그러면 특히나 청탁이나 뭐 이런 그 청탁의 대가로 준 거라면은 명백한 뇌물죄가 성립되는 거죠. 이건 뇌물죄까지. 최근에 한 언론이요. 일부 국회 정보위 소속의 여야 의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막 그 이름까지 지금 찌라시로 돌아다니는데 검찰이 이거는 수사 대상 아니다라고 밝혔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그건 덮어두는 거다. 문제가 이제 커질까봐 정치권으로 이렇게 안 그래도 검찰이 자기들의 어떤 그 권한이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함부로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높으니까. 이 확대되는 것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덮어두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일 그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의 어떤 그 비밀 공작에 가담해가지고 그 공작 근무로다가 공작 활동비로다가 돈을 받았다면 합법이지만
다른 용도 내지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면은 다 불법이에요. 아, 이거 불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불법이죠. 다른 데가 아니라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라고 봐서 이거는 합법일 수 있겠다라는 이런 해석들도 나오던데. 그러나 오히려 예를 들면은 법사위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를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받았다면은 예. 이거는 지금 같으면 부정청탁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것도 블랙이라고 그 보시는 상호 거군요. 관계가 예. 이게 청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를 줬다면 이게 포괄적 뇌물죄 구체적인 어떤 대가가 아니더라도 예. 이렇게 좀 봐달라 법무부에서 좀 깎지 말아라거나 알겠습니다. 법무부 인사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거나 예. 이런 청탁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포괄적 뇌물죄가 바로 되는 거죠. 이거는 불법이다. 지금 이게 그렇죠. 검찰이 수사 대상 아니라고 자꾸 하면은 이거는 덮고 가려는 걸 그런 제스처로 보일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특활비에 관련된 이야기가 커지자 자유한국당이 아까 말씀드린 그 검찰과 법무부 특활비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 대표의 예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그 특활비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홍준표 대표는 생활비로 썼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여당 쪽에서 나오자 홍 대표가 해명을 했습니다. SNS에다가 생활비로 썼던 건 아니다. 그때 그 수령 즉시 한 4,5천만 원을 한 달에 받았는데 정책위 의장한테 정책개발비로 1,500만 원, 원내 행정국에 700만 원, 원내 수석하고 부대표들한테 격월로 각 100만 원씩 줬고 야당의 원내대표들에게도 국회 운영 비용으로 쓰라고 매월 보조를 했다. 생활비로는 안 썼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본인 입으로 생활비로 썼다고 얘기해놓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다른 용처가 있다고 이렇게 둘러대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큰 당의 그 당대표 살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예. 다른 야당 원내대표들에게도 줬다라고 하는데 예.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여당의 대표가 돈으로 야당을 매수했다. 그거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범죄 행위고 당시에 그 야당 원내대표 했던 분이 어저께 예. 이런 한 푼 받은 적이 없다. 받은 적 없다. 그래서 이게 돼서 그 사과 해명하지 바로잡지 않으면은 예. 이게 그 사법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강경한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 진술은 좀 심각하게 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야당 원내대표 누구세요? 예, 원혜영 원내대표가 어제 그러셨죠. 네네. 그 말씀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의 해명이 또 여기에 대해서도 나와야겠네요.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가 오늘 1부에서도 특활비 얘기 노회찬 원내대표랑 한참 했어요. 네. 온 나라가 특활비로 어수선한데 두 분은 어떻게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특활비를 받아보신 적? 예, 저는 있죠. 언제? 청와대 비서관 할 때. 청와대 비서관 시절에. 그게 뭐 특활비인지 아닌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예. 요즘 특활비 하니까 그게 특활비구나. 그게 특활비였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 비서관 할 때 이제 예. 업무 추진비는 그린카드로 나온 것 같아요. 카드로? 그게 아마 업무 추진비. 예. 제가 150까지 쓰는 한도였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70만 원인가 현금이 따로 나온 게 있어요. 이거 업무에 이제 써라.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특활비에서 준 것 같은데 예. 지금 생각하면 명목을 뭐 따로 특활비 이렇게 해서 준 건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나왔던 유일한 돈인데 그 결국 뭐 업무에 다 쓰게 되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 노회찬 대표하고 블랙, 그레이, 화이트 했는데 그게 제대로 쓰면 화이트인 거죠? 그렇죠. 이건 뭐 정상적인 화이트죠. 이제 직원들이나 또는 뭐 업무차 청와대를 방문하는 그렇죠. 부처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다 쓰는 거니까. 잘하셨어요. 화이트 쓰셨으면. 이준석 위원장은? 저는 뭐 나라에서 월급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특활비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제 네. 지인이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이제 계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에 이제 뭐 그분 직책이 이제 기자들한테 좀 밥을 사야 되고 이런 직책이다 보니까 자기가 한 월 200 정도까지는 따로 돈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특활비를. 예. 네. 근데 뭐 그때 그분 말씀으로는 이거 받아가지고 내가 기자들한테 쓰는 돈에 반푼어치나 되겠냐라는 식으로 반푼어치나 되겠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돈 많이 쓰는 자기 돈을. 그러니까 그 직위마다 참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돈을 쓰는 직이라는 그래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분은 상당히 뭐 그거 외에도 돈을 많이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활비라고 하니까 저는 예전에 그 국민학교 다닐 때 특별활동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CA 시간. CA. 클럽 액티비티. 내가 예. 엄마한테 특활비 갖다 내 이랬던 특활비밖에 없는데 그래요. 특수활동비, 특활비. 하여튼 이준석 위원장도 언젠간 좀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쓰는 자리. 허성무 소장님도 제대로 모범적으로 쓰는 자리. 이런데. 근데 부지사 때는 특활비가 없던데요. 그냥 업무 추진비만. 아, 그래요? 업무 추진비는 시장은요? 그린 카드로 이렇게 쓰고 제가 시장이 안 돼봐서. 자, 복선을 좀 깔았습니다. 특활비 얘기 나눠봤고요. 예. 이번 주 주제에 들어가 보죠. 이번 주 하한가부터 보겠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 예, 저는 뭐 하한가로 국민의당을 골랐습니다. 국민의당 이준석 위원장. 저는 친박 중진들 고맙습니다. 친박 중진들 하한가. 네. 친박 중진들 얘기부터 해보죠. 우리 지금 특활비 얘기 한참 했는데 최경환 친박 핵심 의원이 어제 압수수색까지 당했으니까 하한가네요 정말. 저는 참 의외였던 게 뭐냐면 최경호 예. 의원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참 평온했거든요. 예. 편안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일각에서는 하다못해 최경호 의원이 혹시 지금 현재 정권 실세와 친한 거 아니냐라는 정도까지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최경호 의원이 잠잠했는데 예. 이번에 그런데 직접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요. 예, 검찰에서 흘릴 때부터 실명 거론을 해가지고 최경환 의원이 1억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 나왔잖아요. 이 소문은 있었어요? 이쪽은 전혀 소문이 없었어요. 특활비 쪽은 특활비 쪽은 소문이 전혀 없었고 없었어요. 다만 이제 사람들이 좀 짐작했던 게 미루어 짐작했던 게 뭐냐면은 예.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그 청와대에 40억 정도 이렇게 특활비가 유용됐다라는 얘기 나왔을 때 예, 예. 여론조사비로 5억 쓰였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나왔죠. 근데 30억은 어디로 갔냐 했을 때 그렇다면 그 3인방과 굉장히 친소 관계가 있는 혹시 뭐 친박 중진들이 혹시 가져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돈과 다르게 또 이제 1억을 받았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게 생각보다 검찰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강하게 이제 강한 혐의를 들고 들어오니까 최경호 의원도 굉장히 강하게 이제 부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희대의 무슨 뭐 동대구역 할복 발언 이런 게 나오고 하는 거죠. 무서워요. 동대구역에서 이게 사실이면 할복하는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요, 그 옛날에 저축은행 사건으로 예, 박지원 대표가 돈 받았니 많이 이렇게 얘기할 예. 때 그때 목포역에서 할복하겠다 그랬어요, 박지원 대표가. 그때도 할복이었어요. 근데 그때 결국 박지원 대표는 무죄를 받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그 최경환 그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예. 야 이게 할복이라 그러니까 할복하고 또 무죄인가 유죄인가 또 고민하게 되는 게 굉장히 단어가 셌어요. 어쨌든 보면 느낌상으로. 맞아요. 예. 근데 맞아요. 어쨌든 이게 목포에서 할복하겠다, 뭐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 이런 표현은 예. 지역 감정에 호소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역 왜 감정이라고 서울역에서 하시면 되지 왜 꼭 가서 하셔야 거기까지 아니 그걸 그렇게 또 얘기하시면은 서울에 사시는 자기 지역에 자기 근거 지역을 지금 끌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 지역의 지지자들 유권자들한테 도와달라는 이야기고 그것은 일종의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한 요인도 되는 거기 그리고 때문에 할복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할복도 듣기 안 좋지만 예, 특정 예. 지역을 거론하는 예. 것은 더 듣기에 민망한 일이다. 저는 뭐 이렇게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스스로 자살하는 이 사회 문제가 얼마나 큰데 할복 얘기 이런 거 일단 하면 안 되고 지역까지 호소하는 거는 이건 더 나쁜 거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유탄일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뭐 국정원의 특활비 조사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장부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나왔는데 안 할 수는 없는 안 할 수가 거예요. 없는 1억인데. 거죠. 예.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 왜 이제 그 1억을 이 사람한테 줬느냐? 예. 이 사람은 국정원 특활비를 편성해 주는 기재부 장관이다면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국회의원 때 받은 게 아니라 장관일 때 그렇죠. 받은 거죠. 경제부총리 때.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더 엄중한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럴 거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국정원은 왜 늘 받던 특활비가 축소될 것을 걱정해서 제대로 편성해달라고 뇌물을 줬느냐? 왜? 예, 그러면은 뭐 축소된다는 뉘앙스가 있었단 말인가요? 아니면 해마다 관례적으로 줬단 말이냐? 뭐 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겠네요. 어떤 경우라도 잘못된 거죠. 어떤 경우라 잘. 그렇다면 과연 최경환 의원뿐이겠는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40억 얘기 나왔을 때 5억의 행선지는 그 여론조사 비용으로 이제 나왔지만은 예. 원래 40억의 행선지를 이게 조사하다 보면 30억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이 지금 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사를 위해서든지 어떤 목적으로 위해서든지 얘기 안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 3인방의 일관된 진술은 뭐냐면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알았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 용처가 어디겠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증가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임기 동안에. 맞아요. 월급만큼만 증가됐습니다. 근데 그럼 그 돈이 어쨌든 용처가 있을 텐데 그 용처가 무엇이냐에 대해 가지고 저는 이제 검찰이 들고서 지금 아마 정치권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권이 떨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 5억이라는 것도 여론조사 비용 쓰였다는 것도 알고 봤더니만은 진박들 여론조사 비용 쓰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35억이 어디 쓰였을지는 상식적인 국민들이라면 약간은 짐작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요? 예? 저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마 검찰이 강하게 지금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찌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찌를 것이다. 하성호 소장님. 네, 어디로 뭐, 갔을까요? 뭐 우리가 흔히 예측할 수 있는 한 2군데 정도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정도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뭐 우리가 군데라 돼요? 저는 한 군데밖에 안 보는데. 한 군데는 어디? 한 군데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인들에게 뭐 관리용으로 좀 들어갔을 거라고. 또 나머지 한 군데는 개인적 칩으로 착복됐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하기 어려운 집 거죠. 사고 생활비 쓰고. 그게 뭐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정원장들 본인들도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또 뭐 알 수 없는 또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럼 최경환 의원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그다음에 친박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골치 아파진 게 뭐냐면요. 최경환 그러니까 친박이었다 선언한 분들 중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일부 홍준표 대표 쪽으로 갈아탄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제가 그 방송하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딱 굉장히 그분이 격앙된 목소리로 저한테 이제 그 반론을 하셨어요. 실명 얘기해도 돼요? 그때 저희가 실무는 윤상현 의원한테 갈아탔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윤상현 의원이 저한테 이제 반론 전화를 하시면서 전화하셨어요?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홍준표 대표에게 돌아선 게 아니라 저는 박근혜를 버린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홍준표가 좀 좋아졌을 뿐이다라고 이제 얘기하셨거든요. 원래 줄타기는 외줄타기가 아니고 두줄타기, 남줄타기, 갈아타기예요. 다리가 두 개인데 세 줄타기는 어떻게 합니까? 뭐 이게. 알겠습니다. 그분의 이런 반론 전화 왔다는 거. 예, 저는 그 반론까지 정확히 전달하는데 윤상현 의원께서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버린 적이 없고. 친박 겸 친홍입니까 그러면? 친박 겸 친홍? 그렇다기보다 홍준표 대표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믿고 이해합니다. 그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이런 계절을 배신의 계절이라 하죠. 또 전화 오겠어요. 또 전화 오겠어요. 배신이 아니라 두 분 다 좋아할 수 있다니까요. 사랑이 둘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당을 하한가로 골라오신 허 소장님으로 가죠. 여기는 뭐 상황이 안 좋아요. 그렇죠. 오늘 뭐 끝장 토론을 한다고 그러는데 끝장 토론을 해서 이렇게 잘 봉합이 돼야 되는데 끝장 토론 결과 당이 끝장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가로 골랐습니다. 끝장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가는 길하고 호남 중진들이 가는 길이 달라요. 호남 중진들은 여전히 호남선을 중요시하고 호남선을 타야 된다 생각하고 안철수 대표는 지금 느낌이 이제 호남선은 안 타겠다 하는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경부선으로 갈아타겠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무슨 지적을 했는가 하면은 박지원 의원이 YS의 3당 통합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한순간에 이렇게 통합을 하는 건 아니고 단계별 3당 통합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단계? 1단계는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면서 호남 중진들을 떼내는 거죠. 떼내요. 사실은 어찌 보면 호남 중진들이 안철수를 비난하면서 나갈 구실을 찾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또 떼내기 위한. 하긴 어제요. 이현주 의원이 저랑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에 한 줄 걸친 것이 뭐냐면 함께하고 싶지만 그리고 그분들 안 가실 거라고 믿지만 정 가셔야 한다면 보내드릴 수밖에. 네, 그런 말을 했습니까? 했거든요. 결국은 서로가 헤어질 명분을 좀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별을 앞두고 서로가 이제 서로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자, 그럼 첫 단계는 바른정당, 그 다음엔요? 그리고 나면 이거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하는 거고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총선을 앞두고 나면은 역시 이제 존재를 지금 중도에서 뭐 개혁 보수의 연대 통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보수 쪽을 강화하면서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명분들을 찾아서 총선을 앞두고 나면 대통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제 제가 그 질문도 했거든요. 자유한국당과도 그러면은 저 노선이 맞으면 손잡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노선은 나중에 가서 맞추죠. 거기서 맞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다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총선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는 대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지향점이 달라요. 그 이제 지금 어쨌든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의 대표가 되는 대선 주자가 자기가 될 것인가
힘들다고 보는 거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갈 길을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 게 호남의 지지라는 것은 호남 출신 의원들이 많다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 이번 대선만 본다 하더라도 호남에 의원이 하나도 없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한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호남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면은 그 대선주가 이해하고 있으면은 의원이 중진 의원이 몇 명 있든지 관계없이 지지를 받는다. 역설적으로 지금 국민의당이 호남 다 차지하고 있지만은 호남의 지지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의원들의 존재 자체에 크게 구애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이고 저는 이번에 안철수 대표랑 약간 궤는 다른 것 같지만은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이번에 박지원 대표를 몰아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약간 학습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어떤 거요? 바른정당의 이제 탈주파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문제가 탈주파라고 하세요? 저는 공식 명칭 탈주파로 씁니다. 탈당했을 때 탈주파가 있었을 때 그때 항상 문제가 뭐냐면 유승민 대표도 그 20석이라는 심리적인 저항선 때문에 계속 이제 행보가 이제 엇갈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김무성 대표가 정해놓은 그 시간표에 따라 가지고 당한 꼴이 됐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박지원 대표가 하는 일종의 제 생각에 훨씬 더 김무성 대표 약한 협박이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현주 대표를 위시한 예를 들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나가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갈 테면 나가라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서 어제 당장 제가 들은 이제 정보로는 뭐냐면 국민의당에서 이제 원외위원장들이랑 일부가 모여가지고 반 안철수 같은 모습으로 기자회견 같은 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무산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갈 테면 나가라 발언 때문에?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강하게 발언이 나오니까 왜냐면 보통 나갈 테면 나가라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당도 오묘한 게 뭐냐면은 27석에다가 13석의 비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27석인데 맞아요. 자기들이 나간다는 게 사실 실제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나가서 20석 안 만들면은 그것도 비례 교섭단체 안 되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제 비례는 나가는 순간 비례는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27석 중에 20석 나가는 게 그쪽에 그 정도의 그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호남에서 이제 예를 들어 박지원 대표나 아니면 호남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따로 나가서 교섭단체 찰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정확히 뭐랑 일치하냐면 예전에 김무성 대표가 바른정당 나가기 전에 내가 나가면 15명 정도 같이 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 나간 건 9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27명 중 20명을 데리고 나갈 능력이라는 거는 호남계 어떤 중진 애들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자, 그러면 이제 한마디씩만 정리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정말로 분당까지 갈까? 일단 바른정당 이준석 위원장 단답형으로 주세요. 저는 어렵다. 분당 안 간다? 어렵다. 박지원 대표 혼자 탈주하는 거 가능해도 분당은 안 된다. 탈주하는 거죠. 허성모 소장님. 저는 분당에 버금가는 탈당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탈당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른정당과 합하는 것, 나머지는 호남파 의원들은 그러면 탈당하는 거죠. 탈당해서 민주당 갑니까? 아니요. 민주당을 바로 가진 않지만 탈당해서 제3지대 당분간은 남아있겠죠. 두 분 다 어쨌든 갈라지는 거 모양새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갈라지는 쪽으로. 저는 나가려 하다가 20석 못 채워가지고 망신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하한가 국민의당. 상한가는 뭐 가지고 오셨어요? 허성무 소장님? 예, 저는 상한가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김부겸 장관. 이건 뭐 이유를 딱 알겠네요. 그러면은 이준석 위원장은 상한가? 저는 이제 국민의당이 저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의외로 주목받을 것이다. 이제 안철수 대표 상한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상한가를 주목받는 사람으로 가기 때문에 주목받는 사람. 가기 때문에 상한가는 이제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이 될 거다. 허성무 소장님, 김부겸 장관 뽑아오신 거는 이번에 그 지진 대처 관련된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수험생만 수십만 명이고 그 가족이나 관계자 수백만이거든요. 전 국가적 행사입니다. 이 중대한 일을 연기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내리는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할 때 그 전반적인 기류는 수능 연기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 내려간 김부겸 장관이 현장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하면서 연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연기 결정이 내려진 거 아닙니까? 이런 결정은 정말로 원칙과 결단이 없으면 내리기 힘든 결정입니다. 그 압박감 이런 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결단이 잘못되었을 때, 이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그 후폭풍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그 비난을 본인이 다 감수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만약 잘못됐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주어진 대로 버리고 그렇죠. 그 소수는 아픔은 어쩔 수 없이 희생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지금까지 대체로 관례였습니다. 그 웬만하면 본인이 결정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최종 결정은 미루고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거는 결단을 내려줬고 포항 지역에 전국적으로 보면 소수지만 그 사람들의 아픔을 국가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훌륭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더 훌륭한 거는 우리 국민과 수험생들이죠. 그런 그 당혹스러움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다 수용하고 너무나 공존의 지혜를 같이 정말. 발현해주는 이 위대함에 저는 뭐 장관도 장관이지만 장관보다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상한가로 뽑고 싶습니다. 수험생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힘내시라고. 힘내라는 응원도 되지만 정말 의연하게. 사실은 미룬다고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특히 그럼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손해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수험생들. 아, 대단해요. 저는 제가 이번에 김부겸 장관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보수 정당이 있기 때문에 TK 정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데 TK에 있는 사람들의 정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5명의 대통령을 만들어도 TK가 변한 게 없다라는 인식을 약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엔 우리가 열심히 몰아가지고 당선시켜놔도 결국에는 TK에 뭐 안 해주더라라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사는 거 달라진 게 없다. 근데 예를 들어 김부겸 의원이나 아니면 이번에 유승민 의원도 같이 찾아갔지만은 그 소수자들이거든요. TK에서는. 그 TK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아이러니컬한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마이너죠. 이분들이 김부겸이라는 사람 이번에 다시 보게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몇 번인데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확실히 TK 출신인데 고향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느낌을 줬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김부겸 그 장관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유승민 의원도 특별 재난 지역 이제 선포를 얘기했고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도 그게 꼭 필요하다는 이제 얘기했는데 그렇죠. 정작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다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가가지고 뭐 굉장히 애매한 얘기들을 했거든요 보면은. 아니 류호혜 최고위원만 해도 이게 지금 포항 지진은 하늘이 문재인 정부에게 주는 경고다라는 얘기했다고. 그렇게 정치에 이제 이용하려고 한 사람들과 대비돼 가지고 다른 TK 출신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소수자였던 사람들, 민주당과 바른정당이 있기 때문에 소수자였던 사람들이 이번에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하게 되고 저는 이게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때도 아이템으로 등장할 거라 느낀 게 뭐냐면은. 과연 과거에 호남이 그래가지고 호남 일당 독재가 옳냐 해가지고 국민의당을 이렇게 뽑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TK에서도 다른 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희의 최고위원은 자기가 최고위원이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볼 때 인식을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재난으로 고통받는 그 시민들 국민들을 어떻게 감싸고 어떻게 구제하고 하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정쟁의 수단으로 이걸 끌고 들어온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정말 철학의 빈곤이라든지 인식의 얕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뉴스닥. 사실 이번 주는 상한가 하한가가 참 풍부했어요. 네, 그렇죠. 올릴 인물이 많아 고민들 많이 하셨죠. 누구 올려야 되나.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닥. 상한가 보도에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하한가 보도에는 국민의당과 친박 중진들을 올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이었습니다. 유엔사는 JSA 귀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주대병원 이국정 교수는 환자의 의식은 명료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까지 온 게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이렇게 환자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군 귀순 병사를 치료하고 있는 이국종 교수의 어제 기자회견 여러분 잠깐 들으셨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북한 병사의 뱃속 기생충 상태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인격살인이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왜 인격살인이라는 건지 자괴감이 든다. 말을 하면서 그야말로 울분을 토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대단한 화제가 됐는데요. 이국종 교수를 비판한 주인공은 바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죠. 김 의원은 북한군의 뱃속 기생충 상태를 공개하며 이런 환자는 처음 본다라고까지 말하는 건 이 북한 병사를 표본실의 청개구리로 본 것이다. 이 교수는 의료법을 위반했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김종대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듣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대 의원 연결을 해보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입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참 제가 자주 인터뷰하는 분인데 이렇게까지 화제로 떠오르시는 건 제가 처음 보네요. 저도 처음이죠. 전혀 예상도 못했고 또 최초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엿새 전인데 그 이후로 3, 4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최초에 문제 제기할 때는 이국종 교수를 지목해서 문제 제기한 게 아니라 환자 치료 상황에 대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 또 언론의 선정적 보도, 아주대병원 측의 무리한 기자회견 이 세 가지를 거론하면서 우리 사회 자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국정 교수를 지목해서 인격의 살인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 또 살인이라는 표현 자체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 탈북 병사를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멋대로 판단하려고 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지목했을 때는 아무도 반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정도 지나서 이제 한 언론에서 제가 이국정 교수를 선제 공격한 것으로 보도를 하고 그걸 이국정 교수한테 알려줘서 반응을 이끌어냈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사태가 이제 저와 이국정 교수 간에 공방을 주고받는 방향으로 급격히 전개되기 시작했죠. 대결 구도가 되면서부터 문제가. 그러면은 처음에 SNS에 글을 올리셨을 때는 이국정 교수를 지명한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사회 전체가 성찰해보자 이런 의미로 올린 거고. 네. 그때는 며칠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 반론 제기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공감하는 반응이 더 우세했습니다. 더 우세했어요? 그 언론이 어딥니까? 그러면은 채널 A입니다. 거기에서 좀 대결 구도로 공격한 것처럼 몰아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오히려 제 첫 번째 글을 잘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이국정 교수를 공격한 거냐. 오히려 옹호하는 글에 가깝다. 그 이국정 교수가 하소연을 했잖아요.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다. 그 말을 인용하면서 국가기관의 어떤 요구나 여론의 압박에 밀려 마지못해 기자회견을 하도록 왜 몰아넣냐.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의 이제 의도는 알겠습니다. 어떤 의도로 그런 글을 쓰신 건지. 그런데 이국정 교수라는 주어는 빠져 있지만 결국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브리핑을 한 사람이 이국정 교수고 기생충 분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국정 교수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국정 교수에 대한 비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요? 글쎄 그렇게 한 명의 이국정 교수라는 인격체로 좁혀서 본다면은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은 저는 사건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어떤 왜곡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국정 교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합동참모본부와 상의해서 모든 걸 공개했다. 그리고 이런 기자회견 더 이상 못하겠다. 또 첫 번째 기자회견 때도 상당히 그 외부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국정 교수도 마지못해 본인도 의도하지 않아도 어쩔 수밖에 기자회견을 할 수 없는 구조란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국정 교수의 의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가 그렇게 몰아넣은 거 아니냐. 그다음에 보도 태도는 더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국정 교수에게 대한 공격은 아니지만 이렇게 몰아간 우리 사회의 성찰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 얘기는 일단 제 글에서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자, 그럼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 북한 병사의 기생충과 분변, 어떤 위장의 옥수수까지 공개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것은 인격 테러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계세요. 그게 이국정 교수든 아니든 간에 이게 공개된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공개된 사실은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 문제가 있다? 총상으로 인해서 외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그 생명의 위독을 초래하는 그 중요한 어떤 그 상해와 무관하게 이전에 있었던 환자 몸의 결함 내지는 질병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결함이나 질병은 목숨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술을 하면서 의사가 이제 브리핑을 할 때 심폐소생이 잘 됐다, 수술 이후에 추가 감염이 없었다, 이런 환자의 몸 상태를 브리핑을 원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무관한 부분이 이유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과도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무관하지 않다고 어제 이 교수가 브리핑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생충과 분변을 공개했다. 외과 수술에서는 장문합, 그러니까 봉합하는 거죠. 그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기생충과 분변이라서 그걸 이제 브리핑 해드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아니 글쎄요. 의사의 어떤 전문성을 존중합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의학적 판단에서는 나름 중요한 변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외상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치료했느냐 문제이고 또 그런 어떤 이전의 어떤 몸 상태나 질병 같은 경우가 악화된 점이 있어서 상당히 수술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면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그런 이상으로 기생충이 60cm 또
수천 마리 뭐 알과 기생충 이래서 핀셋으로 그걸 집어내고 그러니까 도를 넘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생생한 묘사가 이루어진 거는 원래 기자회견 내용에도 없었어요. 그럼 이국종 교수가 발표한 것 자체도 좀 문제지만 그것을 부풀려서 더 선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은 더 문제다. 이 부분을 지적하신 거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걸 마치 눈으로 생생하게 보듯이 묘사가 됐었고 또 이러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 2만 명이 넘는 탈북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자칫 혐오의 감정이 그분들에게 튈 수 있거든요. 그런 우려사항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또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는데 제가 유일하게 격려를 받고 있는 게 그분들입니다. 탈북민들의 격려 받으세요? 예, 지금 처음에 그 뉴스가 나갔을 때 자기들이 불안했는데 일단은 제가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추가 보도를 막았고 그래서 본인들은 잘된 일이다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여러 사람들이 전달해 왔어요. 지금 탈북민들이 돌아다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마치 몸에 기생충 있는 것처럼 들여다보는 뭐 이런 편견을 느끼신대요? 아니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뭐 사실 이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심지어 어떤 분은 뭐 탈북인들하고 앞으로 식사하기가 꺼름직하다. 그런 말 들으셨대요? 예, 이런 말도 들었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게 상당히 궁금해하는 뉴스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환자에 대한 경우가 아니라 상당히 특수한,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병사가 지금 목숨을 살리느냐 마느냐, 살아나느냐 마느냐는 위중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브리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시더라도 과연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 의료진이 환자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될 이 시기에 과연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 게 옳았겠는가? 이 두 가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집중하지 못한 것은 수술실에까지 무단으로 들어온 국정원 기무사의 정보요원들, 그다음에 일일이 공개 여부까지 세세하게 영향을 미친 어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그러면서 이제 원하지 않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강하게 압박을 항사한 일, 이런 이런 어떤 것과 언론의 보도가 맞물리면서 이미 제 문제 제기와 무관하게 이국종 교수께서는 의료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해드리자는 의미지 어떻게 이것이 의료에 대해서 그걸 오히려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까? 그거를 제가 또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언론이 그렇게 전해줘서 본인을 자극했단 말이죠. 언론이 그러면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이국종 교수하고는 서로 간에 어떤 오해가 더 크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오해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전화라도 좀 해보셨어요? 그래서 어제 공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제 기자회견에 경황이 없으시니까 사태가 조금 진정되면은 찾아뵙고 허심탄회하게 오해를 풀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상처를 준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해명도 하고 사과도 하겠다고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미 그런 보도들 다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화는 왜 안 해보셨어요? 일단은 그분 지금 치료에 집중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힘들다고 하니까 전화라도 좀 해서 빨리 풀어보시죠. 전화는 할 겁니다. 제가 어제 그 상황은 도저히 이런 기자회견의 한 가운데 계셨으니까 그 시점에 전화한 건 적절치가 않고요. 제가 중간에 어떤 분을 통해서 조만간 통화라든지 방문을 타진하겠다는 알겠습니다. 입장을 이야기한 적이 지금 오해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청취자들 가운데는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요청도 꽤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자, 우선 이런 어떤 과도한 정보 공개가 초래한 부분에 대한 우리 누군가의 어떤 책임과 또 유감 표명이 있고 저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과도하게 잘못 알려지게 한 책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함께 사과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워낙 많은 분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여서요. 오늘 김종대 의원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해수부 김영춘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유해 발굴로부터 사흘이 지난 20일 월요일에야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수습자 가족의 장례 일정을 늦출 수 없다며 조직적으로 유골 발견 사실을 감춘 겁니다. 그 이후로 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미처 좀 업무에 하다 보니 보고 시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예, 해수부가요. 지난 17일 세월호에서 유골을 찾아내고도 닷새 동안이나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죠. 지금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이 유골이 발견되던 17일은 말입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목포신항을 떠나겠다 기자회견을 한 바로 다음 날이었고요. 18일에는 유해 없이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이 됐던 그 시점입니다. 예. 왜 바로 알리지 않았던 건지, 왜 숨긴 건지, 누구보다 애타게 이 뼈조각 하나라도 기다렸을 분들, 이분들 심정은 지금 어떨까요? 세월호 미수습자죠. 단원고 양승진 선생님의 아내세요. 유백형 씨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그러니까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는, 말하자면 상중이신 거죠? 네, 예. 3호제 치렀어요. 3호제 치르셨어요. 뭐 뼈조각 하나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텅 빈 관을 말하자면 묻으신 거예요. 네, 미수자는 3년 7개월을 그 바닷바람 맞아가면서 오직 그냥 뼈조각 하나 찾겠다는 그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도 장례식 지나고 나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장례 치르기 전에 나왔는데, 예. 너무너무 분노스럽고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너무 화나고. 네. 그러니까 목포를 떠난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를 이게 따져보자면 목포신항 떠나겠다 발표한 게 16일, 유골이 나온 게 17일, 그리고 장례식 18일, 20일 발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전혀 모르셨어요, 그 사이에? 전혀 모르죠. 전혀. 맞죠. 예. 그 김현태 세월호 현장수습 부본부장, 네. 이제 이걸 숨긴 장본인인데 한 번도 그 사이에 못 마주치셨습니까? 아니요, 얼굴은 봤죠. 지리적으로도 그쪽 직원들하고 계속 스칠 수밖에 없는 가까운, 지리상도 가까운 위치였고. 그렇죠. 엎드리면 코 닿을 때 바로 앞이죠. 그러니까 그냥 맘만 먹으면 얘기해 줄 수 있었는데 얘기하지 않았다. 그 지금 언론에 밝힌 해명은 이렇습니다. 당시 발견된 뼈조각이 기존에 이미 발견된 미수습자 2명 중 1명의 것이 이제 일부가 더 나온 걸로 추정을 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이미 장례를 치른 상태고 그 유가족들이 떠나면서 장례 이후에 추가로 유골이 수습되더라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고 떠났대요. 네.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찾아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예. 그 장례 치르면서도 얼마만큼 가슴이 찢어지고 진짜 미어졌는데 어떻게 유골이 나왔는데 가족들한테 저희 미수습자한테 안 알려요. 그러니까 이 해명이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뼈조각에 이름표 붙여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 근데 지금 이제 뼈조각 나온 걸 보고 이거는 이미 발견한 사람, 이미 장례 치른 사람의 뼈조각 일부가 더 나온 거다라고 판단 내렸다는 것부터가 이게 지금 변명이 말이 안 되는 해명이거든요. 이게 뭐 신원 확인도 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크나큰 잘못이죠. 그러니까 만약 가정이긴 합니다만 17일에 제대로 보고를 했더라면 가족들한테 그러면은 이게 조사 결과 나오기까지 한 일주일 걸리잖아요. 장례 멈추고 한 일주일 기다리셨을까요? 당연히. 그 가족을 찾는 거 그런 희망이 생긴다면 밝혀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3년이 넘도록 집에도 못 가고 그 뼈조각 하나 찾겠다고 기다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걸 숨길 수 있는지 지금 가족들 마음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드시죠. 네. 이 장례 치른 것도 제가 실감이 안 나요. 네, 안 나시죠. 진짜 뼈 한 점을 찾아서 보내줘요. 그래도 내 남편을 찾았구나. 그런데 가슴이 아파요. 아마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가족들이라면 이런 일이 있으면 용서가 되겠어요.
어머님, 오늘 바람이 정말 찬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예. 오늘 어려운 인터뷰 이렇게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세월호 미수습자 5명. 가족으로는 4가족입니다. 4가족 중에 한 가족. 양승진 선생님의 아내세요. 유백형 씨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유고를 발견하고도 공개를 안 했다. 은폐했다. 이건데. 네. 어제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하루 종일 조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네. 왜 그랬다고 해명을 합니까? 말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예. 목포 신항을 이제 떠나기로 결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미 이제 충분히 이제 정신적인 어떤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을 상황에서 이것을 알게 될 경우에 더 그랬을 수 있으니까 조금 지나서 얘기를 하자 이런 취지였다라는 식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도 나오고 그 전에는 또 어떤 해명이 나왔었냐면 네. 이미 뼈 조각을 이미 유고를 발견해서 장례까지 치른 가족의 것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 가족이 이제 더 이상은 나와도 알려주지 마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안 알렸다. 이런 해명도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동물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을 다 해보고 사람 뼈로 확실히 정해지면 그때 알리려고 했다. 이런 해명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해명하는 말을 다 고지고대로 믿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충분한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동물뼈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더라도 이게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동물뼈인지 사람뼈인지 모르겠으니 좀 이렇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이 장례였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도 한번 그 동물뼈들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이제 그 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물뼈라 하더라도 사람의 유골이라는 의심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바로 좀 조치를 취하고 알려드리고 했었어야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이 한 점 말고 더 있었는데 숨겼을 가능성 이런 건 없겠습니까? 그런 가능성까지도 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그래요. 전체적인 그 수습 과정을 전부 다 짚어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금 야당 쪽에서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사퇴할 일이다. 책임지고. 국정조사도 해야 될 일이다.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첫 번째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았다거나 또는 보고가 늦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개입했다거나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수부 내에 세월호 인양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소극적, 비판적이었던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그 계기를 좀 삼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장관이 20일에는 보고를 받았답니다. 이것도 늦은 보고긴 합니다만 어쨌든 보고를 받았는데 그 후에 이틀 동안 미수습자 가족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답니다.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럼 장관은 이틀 동안은 왜 침묵했는가? 이 부분도 또 하나의 쟁점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장관이 20일 날 보고를 받고 나서 신속하게 이후 절차를 밟아라. 즉 가족분들에게 알리는 그런 절차 등을 포함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고 다음 날 근데 이제 이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은하와 다윤이네 가족들에게만 알렸다는 거예요. 역시 이제 미수습자 가족분들 중에 일부에게만 분이었다가 이미 이제 먼저 그 수습을 해서 이제 장례를 치운 분들에게만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수습자 가족 중에도 이제 유골이 발견이 돼서 떠난 분들이 있는데 이미 떠난 그분들 가족한테 알렸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 알리게 된 거죠. 그리고 장관으로서는 이제 21일 날 그러니까 두 가족에게 알린 것을
가족들에게 알렸구나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지금 뭔가 장관은 지시를 뒤늦게 안 것도 문제지만 네. 뒤늦게 알고 바로 조치해라라고 지시가 내려졌는데 그 지시가 엉뚱하게 실행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지시를 받고 이행을 했던 보훈부장이나 본부장 쪽에서 과연 왜 이렇게 지시를 이행했는지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장관 책임론이 더 이제 거세게 야당 쪽에서 나오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진상규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소극적이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가족분들의 아픔을 느끼게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은 또 사회적 참사법이라고 하는 진상규명 관련된 법 통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마치 없는 것처럼 하면서 무조건 이렇게 지금 공격 일변도로만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진짜 그 정도 진심과 진정이 있으시다면은 이 사회적 참사법 통과에는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사회적 참사법 좀 들으시는 분들이 그거는 뭐야 이러실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세월호 2기 특조위의 이 구성하고 연결된 법안인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 제목이 좀 깁니다. 제가 이제 법안을 좀 읽어볼게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사회적 참사법. 이게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제 이 법안에 근거해서 세월호 2기 특조위가 구성이 되는 거죠. 네네. 예. 근데 이제 이걸 들으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또 국민들 중에도 이제 세월호 이제는 좀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 뭐 2기 특조위까지 또 꾸려야 되느냐. 이런 말씀하는 분도 더러 계세요. 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실제로 1기 특조위가 제대로 가동됐던 시간은 1년 6개월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8개월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예산 배정이 늦었고 또 인원 배치가 늦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분명하게 매듭짓고 또 새로운 어떤 참사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상규명이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한 반은 됐다고 보세요, 진상규명이 그래도? 한 50%는? 실제로 저는 반도 안 됐다고. 반도 안 됐다고. 들어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출동했던 해경들의 무선통신 파일의 경우에는요. 채 1%도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도요? 예. 그 파일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인데 그게 어떻게 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만 그 정도 비중만 1기 특조위 때 점검을 해봤을 때도 실제 녹음됐던 내용하고 제출된 녹취록이 다른 부분이 여러 군데 발견될 정도로 진상규명 작업이 굉장히 허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을 포함한 진상규명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런 여러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국회 통과 여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 간사세요.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이 코너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한 달에 한 번 귀한 패널 모시고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월간 땡땡땡.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를 한 분 모셨어요. 유신 정권의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이죠. 민청학령 사건에 연루돼서 사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 후에 삼선 의원을 지내셨고 노무현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분입니다. 유인태 전 수석, 유인태 전 의원 오늘 월간 유인태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 수석, 전 의원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의원이 수석보다 조금 높은 자리. 아니 의원이 청와대 수석보다 높아요? 아니 수석은 차관급이고 의원은 원래 장관 내지는 장관과 차관 중간쯤으로. 그렇게 되는 거군요. 직급으로 따지면. 직급으로 그렇죠. 그럼 의원으로 불러드려야 돼요. 뭐 아무렇게나. 이미지는 의원이 더 나쁘고. 이미지는 나쁘고. 고르세요. 그럼 이미지입니까? 직급입니까?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러면 이미지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유인태 전 수석으로 가겠습니다. 얘기할 게 많은데 어떤 얘기부터 좀 풀어볼까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셨잖아요. 특활비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특활비. 그때도 당연히 청와대 특활비라는 게 있었죠? 있죠. 쓰셨죠? 그럼요. 쓰셨죠. 근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가 되는 건 국정원의 특활비를 박근혜 대통령이 갖다 썼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주 주기적으로 상납받아서 매달 1억 원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그 특활비가 제가 알기로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쓰는 게 관행이었고 국정원 것을? 국정원 예산을. 그래서 뭐 저 강삼재 그때 사무총장인가가 총선 때 그 지원한 자금이 국정원 돈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여튼 그때까지는 관행이었다. YS때까지는. 근데 이제 저는 뭐 김대중 정부의 속사정까지는 잘 모르지만 박지원 의원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김대중 정부부터 없어졌다고 그랬고. 없어졌다. 저희 때는 그 전에 청와대 수석들 같으면은 이제 사람들 만나는데 만나기가 좀 거북하잖아요. 얼굴이 알려져 있고. 근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저는 뭐 어디 호텔의 비즈니스룸 뭐 잠깐 빌려서 보든지 아니면 조용한 커피숍을 해서 만나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롯데 호텔, 플라자 호텔, 외 조선 호텔 그 시청 근처에 가까운데 그 수석들 방이 있었어요. 그것도 미팅을 위한. 사람 만나고 그것도 다 국정원이 이제 그 임대한 방을 수석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전까지 일종의 관행이었는데 우리 땐 그것도 없어가지고 뭐 저는 하여튼 뭐 사람 만날 때 참 그 어디 눈에 안 띄는 뭐 커피숍 찾고 하느라고 고생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참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YS 때까지는 유명한 호텔에 수석 방을 하나 대여를 국정원이 해줬다. 모든 수석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주요 수석들, 정무수석, 뭐 대인관계 뭐 이렇게 하는. 뭐 하여튼 국정원 예산이니까 그런 식으로 현금으로도 갖다 쓰고 뭐 호텔 방 같은 거 임대료를 대납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하여튼 우리 정부에서는 뭐 일체 없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없었고. 없었고 수석들한테 월 한 500만 원 이제 특활비가 줘주는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월 5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500을 어떤 식으로 씁니까? 근데 그거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해서 전 수석 보좌관들을 모아놓고 우리 저 역사에 그 당당합시다. 투명합시다. 그러니까 이 특활비를 전부 내역을 적어서 기록관에 남기자. 기록에. 그래 우리 때 노무현 정부에서 수석들이 쓴 특활비 내용은 국가기록원에 다 보관이 돼 있어요. 아니 특활비라는 거는 그렇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특활비라고 떼놓는 건데 그것도 기록하자. 하자고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제안을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500을 받으면 아마 주로 저 기자들하고 밥 먹는데 제일 많이 그 돈이.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은 상대한테 내시하기가 참 그러니까. 아니 그거야 그래. 난 그때 짐승이라고 그랬잖아. 짐승들하고 밥 먹으면 사람이 내게 돼 있었어요. 지금 기자들 듣고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원래 기자들한테 좀 짐승기가 있잖아요. 야수 같죠. 거칠죠. 그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500이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무수석은 만나는 게 일인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국정원 예산을 갖다가 청와대 갖다 쓰는 관행은 없어졌는데. 자,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청와대 국정원의 예산을 갖다가 청와대가 쓰는 그 특활비는 DJ 정부부터 없어졌다. 그렇게. 청와대에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특활비를 청와대가 쓰는 건데도 기록을 다 남겼다. 다 하자고 그래서 다 남겼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국정원 것을 갖다 쓰는 거는 관행은 또 언제 부활된 걸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 때입니까? 이거는 제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뭐 국정원 이 조사를 하다가
그 청와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갖다가 공식적으로 썼다기보다 물론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 3인방만 알고 그렇죠. 다른 그 소위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오는 것도 모르고 어디에 쓰였는지도 지금 몰라요. 더더군다나 말이죠. 저는 그 자유한국당에서 그 관행인데 그게 뭔 죄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은 아시다시피 60 무렵까지는 우리나라 고문이라는 게 아주 그 횡행했잖아요. 고문. 예. 그렇죠. 뭐 절도범도 잡혀 들어오면 전기고문, 물고문. 뭐 경찰서 들어가면 우선 두드려 패기부터 했어요. 뭐 그렇게 자백하라고. 자, 고문하는 게 수사관에서 관행이니까 그거 왜 지금 고문한 걸 가지고 요새 누가 고문을 했다고 치면은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꼴이나 마찬가지다. 과거에 다 고문했는데. 고문 다 해서 예전에 전기고문, 물고문에서 자백받았는데 고문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다. 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오가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홍준표 대표가요.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에 매달 한 4,5천씩을 특활비로 받았는데 그거를 내가 생활비로 집에다 갖다 줬다라고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죠. 아, 특활비 이거 그러면 그때 유용했다는 얘기냐 홍준표 대표가. 그러자 유용했다는 건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집에다 갖다 준 적은 없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세요? 글쎄, 아니, 그 17대 국회에서 행자위원장을 할 때 그 친구가 환노위원장을. 홍준표 대표가. 거기도 상임위원장을 하고 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인연으로 좀 아는 사이인데 사람이 저래 구질구질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원래 좀. 또 구질구질까지 얘기해. 아니요. 좀 화끈한 친구였다고. 그때는 나 인간적으로 괜찮게 본 친구인데 지금 나이가 아직 소위 지공이 아직 안 됐어요. 지공이 뭔지 모르시나? 지공이 지하철 공짜 타는 나이가 아직 안 돼서 만 65세가 되면 지공선사라고 그러는데 걱정이 뭐 말을 지가 엊그제 한 말을 가지고 오늘 또 뒤집고 그걸 기억을 한다고 그러면 저런 말을 못할 거 아니냐. 저렇게 말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요새 좀 걱정스러워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나가서. 그냥 여기서만 걱정하지 뭐 어디 마시고. 외국가 있다라고.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놈이 전화하면 바꿨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유인태 전 수석. 뭐 말씀이 그냥 거침이 없으세요. 아니 이럴 바에는 그럼 아예 특활비 없애버리자. 이런 청취자 의견도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아주 없앨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안 돼요? 현실적으로 좀 비밀이 필요한 게 있어요. 일하다 업무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뭐 정보기관 같은데 국정원 예산 같은 데서 특수활동비를 없애자고 그러면 사실은 그 제대로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특활비를 없애자는 건 아니고 그 얘기는 좀 너무 그건 좀 극단적이고 그 투명성을 좀 더 이렇게 높여가고 그렇죠. 특수활동비 자체 항목의 예산은 지금보다 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냐. 공개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기록을 하게 해서 최소한의 양심적 장치라도 집에 가서 그러니까 그 생활비로 보태 쓰는 이런 건 없게끔 할 수 있진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도 드네요. 그래요. 특활비 얘기했습니다. 요즘 정치판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정당들의 그 모습은? 글쎄 참 결국 그 야당이 건강해야 이 우리 정치가 바로 가고 여당도 청와대도 가게 돼 있는데 지금 제1야당의 모습이 그렇게 조금 더 상식을 좀 찾아서 좀 건강한 그 견제자 역할을 좀 해주길 간절히 바래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 보시면 그렇게 자유한국당이 비상식적이라고 보세요? 또 그 얘기하면 아까 계속 제가 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충분히 하셨어요. 했으니까 충분히 하셨어요. 이렇게 우려를 또 얘기해야 되니까 반복하지 않겠고요. 조금 더 좀 이성을 찾아서 좀 상식을 회복해서 이 제대로 견제할 부분은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할까 하는 걸 좀 무조건 다 모든 걸 그냥 반대만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 처음으로 어제 헌재 소장 적격으로 같이 한 거는 이진성 소장. 물론 뭐 헌재 헌법재판관을 자기들 정부 때 지명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협조할 건 하고 강력하게 좀 비판할 건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그 야당의 목소리에 청와대도 좀 더 귀를 기울일 텐데 지금은 별로 귀를 기울이게끔
처신을 하지 않는 게 저는 사실 우리 정치 발전에 참 걱정스러운 대목이라고 봅니다. 제1야당이 건강하게 힘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말하자면 사실 지지율도 말해주잖아요.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우려스럽다는 말씀. 건강해지길 바란다는 바람이시네요. 잘 되길 바란다는 지지율 한 30%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좀 잘해가지고. 14, 15 왔다 갔다 하죠. 잘해서 자유한국당이 30은 나와야 이게 청와대도 건강하게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쭉 나갈 수 있다는 말씀. 그리고 한 30% 돼야 이제 그 자기 지지층들 중에는 합리적 보수도 있고 중도 보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그분들의 눈치도 좀 보는데 지금 저 지지율에서는 아주 그 극단적인 콘크리트 지지율.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뭐 그 눈치만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저렇게 전 헤매고 있는 게 아닌가. 빨리 거기서 좀 벗어나서 좀 그 상식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치판 중에서도 제1야당의 건강성 회복을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아주셨어요. 그 밖에 이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통합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통합 문제. 하여튼 3당도 그동안의 양당 체제가 가졌던 폐해가 크기 때문에 3당이 좀 건강하게 자리 잡는 거. 그거는 이제 그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안철수 지금 대표가 이 안철수 현상을 만들 때 새정치와 그 총선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나와가지고 저 국민의당을 만들었을 때는 사실상 안철수 현상을 지지할 때 했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말하자면 호남에서 지역구를 거의 뭐 쓸다시피 할 때도 거기에서 가장 장년층의 지지를 받았고 호남에서도 원래 새정치를 안철수 현상이 생겼을 때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는 완전히 지지층의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정치 행보를 하기가 깝깝해진 거죠. 깝깝해졌는데 다만 지금 저렇게 통합이라고 하는 게요. 옛날에 지역 맹주들이는 뭐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오야 맘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리더 맘대로. 이것도 미국 말이군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말로. 뭐 그냥 우두머리. 우리 세대는 그냥 그걸 오야 맘대로 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야, 상김 시대야. 그 사람 도장이 들어간 공천장 가지면은 배지를 할 때가 몇십 군데 이상 됐던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시대는 갔잖아요. 갔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 뭐 어느 정치 지도자의 공천장 가지고 안전하게 당선될 곳이 몇 군데라도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그나마 마지막 그 세대입니까? 마지막 그래도 박근혜 공천장 가지면 당선될 때가 한 열 몇 군데는 그게 그럼요. 마지막 정치인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통합이라고 하는 거를 서둘러서는 안 되고 제일 안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가 혼자 결정을 하고 뭐 어디 기업의 CEO 대주주가 혼자 결단하듯이 사실 탈당도 그렇고 국민의당 창당도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잖아요. 함께 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번에도 통합을 저렇게 밀어붙여가지고는 저는 제 3당이 저는 잘 건재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오히려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조금 이 운반하는 과정을 잘 속도와 이런 걸 좀 맞춰서 더불어 함께 최대한의 지금의 국민의당 의원들의 한 3분의 2는 그래도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추진을 하는 게 좋겠고 그러려고 그러면 본인의 욕심을 개인적 야심은 좀 버리고 한국 정치 발전에 그래도 이 3당 제3당을 이렇게 정착시킨 정치인으로 나는 역사에 남아도 좋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통합이 됐던 연대가 됐던 이렇게 좀 추진을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이 옳으냐 그르냐는 일단 떠나고 차치하고 그걸 차치하고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좀 고통스럽더라도 설득을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너무 대표 맘대로
확 드라이브를 걸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결국 갈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당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지금 꼭 통합 안 해도 이 지금 국민의당 자체가 사실은 캐스팅 보트를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인사 이거 동의 청문 같은 데서 국민의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헌재 소장은 낙마했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도 쥐고 있어요. 전 그 역할을 그래도 하는 게 지금 상당히 국민당이 중요한 역할을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 전국에서 또 지금 뭐 다 120석, 1석 뭐 10몇 석 이런 구도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통합을 그렇게 뭐 서둘러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제가 보기엔 너무 서둘른다. 서둘르는 게 본인의 아직도 그 마음을 좀 못 비워서 저런 게 아닌가. 대선 욕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 지금 대선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냐. 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알겠습니다. 이거 전제는 있습니다. 우리 유인태 전 수석께서는 반드시 3당. 3당이 좀 굳건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신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다. 중요하죠. 중요하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 국민의당 분들은 좀 알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오르냐 그르냐가 아니라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한동안은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각기 뭐 좀 연대할 건 연대하면서 정책 연대, 정책 연대하고 이러고 갈 겁니다. 그렇게 금방 소리가 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금방 갈라지고 합치고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됐는데 한 가지만 좀 예측을 부탁드릴게요. 전병헌 전 수석의 후임이 필요합니다. 이제 곧 골라야 됩니다. 혹시 좀 그 염두에 두고 계신 분 추천할 만한 인물 보이십니까? 저는 뭐 염두에 뒀다기보다 그 지금 안 해도 전직 초선들이 비서관을 하는 게 저게 비정상이에요. 물론 뭐 젊은 사람이 노원에 가서 비서관이라도 한 달에 비서관 1급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뭐 거의 장관급에 준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이 그 1급. 그래 저는 지금 그 청와대 안에 전직 의원 중에 대화 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무수석을 하는 게 그게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전직 의원이 너무 많아요. 비서관에. 굉장히 많으니까 이 중에서 대야 어차피 정무수석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조율이니까요. 그 정치권 조율을 잘 해낼 수 있는 인물을 발탁했으면 좋겠다. 내부 발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조건이요. 정무수석을 하려고 그러면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고 해야 물론이죠. 야당 의원들도 상대를 하지. 저거 어디 꽂아놓은 보리자루라 그러면요. 뭐 옛날처럼 정무수석이 과거 군사정권 때처럼 뭐 돈을 줘요. 아니면은 무슨 검찰에 뭐 혐의를 갖다가 없는 걸로. 그런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한 가지 그래도 저 친구는 그 대통령하고는 잘 통해. 그런 사람. 뭐 그래야 이제 야당 의원도 이거 좀 대통령이 이건 이러라고 그래라. 뭐 대통령한테 이 말 좀 전해줘. 이게 통해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정무수석의 정치권을 상대하려고 그러면 우선 대통령하고 신임이 두텁다고 하는 게 전제되고 그다음에 뭐 사람이 좀 이렇게 겸손하고 그건 뭐 기본이고요. 그런 거 기본이고. 자, 보입니까 그런 인물? 뭐 지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청와대 많이 있습니까? 전직 의원들. 그럼 뭐 청와대 고민 많이 안 해도 되겠네요. 그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리 시간 끄는지 모르겠어. 두고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유인태 전 수석, 유인태 전 의원님 오늘 오랜만에 나와서 유쾌한 시간 그리고 정치판을 아주 명쾌하게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 틀릴 거야 아마. 한 달 뒤에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